예, 안녕하십니까. 자, 올해 이제 우리 노동경제학 시험이 이제 노무사 이제 2차 시험이 시행이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노동경제학이죠. 이 노동경제학이 이제 선택 과목이어서 다른 과목에 비해서 선택하는 분들 숫자가 다소 작고 이제 그런 현황인데, 근데 올해 노무사 시험 문제가 참 여러분 받아보자, 처음 시험 문제 딱 받자마자 아마 처음에 굉장히 당황들 하셨겠죠. 그래서 1번 문제가 이게 50점 문제가 이게 도처에 출제가 됐는데, 이 문제는 보통 이제 노동경제학이나 심지어 이제 미시경제학, 거시경제학에서도 이 분석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는 게 아니라 뭐 실제로 교과서에서는 다루지 않는 그런 주제가 출제가 돼서 여러분들 대단히 이제 아마 당황하고 하셨을 텐데, 근데 이제 미리 결론 말씀드려보면은 이 문제는 아마 거의 대부분의 수험생들께서 답안을 작성하지 못하셨을 거예요. 제대로 된 답안을. 그래서 혹시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정확한 답을 제시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너무 심려하지 마시고, 2번, 3번 문제가 있죠. 근데 2번, 3번 문제는 이제 비교적 쉽게 이렇게 출제가 됐는데, 아마 제 생각에는 2번, 3번 문제에서 그 노동경제학에 있어서의 그 어떤 변별력을 가지고 거기서 이제 당락이 결정되지 않을까,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1번 문제는 이게 다소 좀 아쉬운 점이 있죠. 누구도 답할 수 없는 그런 이제 문제가 출제가 됐으니까 1번 문제에는 변별력이 거의 없지 않았을까. 아주 이제 지극히 예외적으로 경제학을 깊이 공부하신 분들 이외에는 그래서 좀 다소 아쉬운 점을 남긴 올해 시험이었습니다. 자, 1번 문제를 보시죠. 자, 1번 문제는 근로자 노동 공급 행위, 그럼 이제 소득과 여가 선택이잖아요. 소득, 여가, 효용국가 선택에 의해서 노동 공급이 결정이 되는데, 이 문제는 지금 소비와 노동에 대한 분석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약 조건이 15시간, 그 다음에 시간당 임금 10,000원 주고 문제가 출제가 됐단 말이에요. 그럼 일단 이거하고 차이점을 먼저 보시죠. 보통 이제 소득, 여가, 모형, 이렇게 말할 때 소득을 가지고 소비하니까 이제 소비와 여가 선택의 효용국대화 문제다. 보통 이렇게 이제 표시하잖아요. 그래서 여가와 소득, 또는 소득과 여가의 모형으로 분석한다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시험에서도 이제 보시게 되면 말이죠, 가용시간 제약이 있죠. 우리 여기서는 지금 총 가용시간 15시간으로 이제 제약 조건이 주었는데, 이 보통 이제 노동 공급의 문제를 분석을 할 때는 효용 함수가, 그렇죠? 여가와 소득, 여기서는 이제 소비, 소득으로 소비하게 되니까 소득하고 소비를 같이 놓고 보게 되면 이 효용국대화 문제, 효용 함수가 이렇게 되어지죠. 그 다음에 소득 제약이란 말이야. 근데 소득 제약은 일반적인 소득 여가 모형으로 보게 되면 임금 곱하기 레이버 서플라이, 노동 공급량이죠. 그런데 노동 공급량은 총 가용 시간에서 여가 소비 시간을 뺀 거. 그럼 요 총 가용 시간, 우리 문제에서 15시간. 그래서 여가 소비 시간 뺀 나머지가 노동 공급이 되잖아요. 그래서 돼서 요 식을 정리해 보게 되면 WT 빼기 W 곱하기 A. 자, 여기서 대문자 W 이제 wage. 임금이 되겠죠. 이렇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보시죠. 효용 함수의 여가와 소비. 근데 우리가 노동 공급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 노동 공급은 그 속성이 어때요? 그렇죠? 일반 보통 뭐 99.9% 우리들은 일한다는 것은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죠. 이게 배드란 말이에요. 그렇죠? 배드라고 하는 것은 한계 효용이 마이너스인 것이죠. 한계 효용이 마이너스가 된, 그래서 배드다. 그러면은
노동 공급을 분석할 때 총 가용 시간으로 일했다 하게 되면 배드가 되기 때문에 분석이 까다로워지죠. 복잡해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일하게 되면, 그쵸? 소득을 얻게 되니까 소득은, 그쵸? 소득까지 소비하게 되니까 요거 플러스의 한계 효용이 되고, 그 다음에 총 가용 시간에서 일하지 않는 나머지 시간을 가지고서 여가를 즐기게 되니까, 그럼 여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하지 않고 쉬고 뭔가 레저를 즐긴다 하는 것은 둘 다 플러스 효용을 갖게 되니까, 이렇게 되면은, 그렇죠? 임금과 노동의 관계가 아니라 임금하고 여가와의 관계로 해보게 되면 둘 다 플러스 효용이니까 무차별 곡선이 어때요? 여기가 여가와 소비, 소득 하게 되면 무차별 곡선이 원점에 볼록한, 그렇죠? 일반적인 무차별 곡선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보시게 되면 이제 언제 볼록하게 되니까 한계 대체율이 A와 C, 여가와 소비 한계 대체율이 플러스가 되죠. 그리고 여기서 여기로 변화해 갈 때, 즉 여가 소비 늘리게 되면 이제 소득이 줄어들게 되는데, 그때 한계 대체율이죠. 자, 이걸 보시죠. 그럼 여가 소비가 증가하게 되면 일 못하니까 그만큼 소비가 줄게 되죠. 여가 소비 증가하게 되면 동일한 효용 유지하기 위해선 소득이 줄어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이너스를 부어붙이게 되고, 자, 여기 잘 보셔야 되는데, 이게 이제 마지널 유틸리티 소득 소비, 마지널 유틸리티 여가 둘 다 플러스죠. 이렇게 되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A에서 B로 이동하게 되면 한계 대체율은 무차별 곡선의 요거 기울기가 되니까, 그렇죠? 기울기 절대값이 점점 줄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한계 대체율이 체감하는 요것이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푸는 노동 공급의 분석의 이제 그 프레임, 이론적인 틀이 되는데, 자, 여기 이제 달라진 점을 보시자고요. 그런데 이 문제에서는 지금 가용시간 T는 15시간이고, 그 다음에 시간당 임금이 1시간에 10,000원으로 주어져 있는데, 효용함수가 바뀌었죠. 효용함수가 여가 대신에 근로시간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근로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노동 공급량 되겠죠. 레이버 서플라이와 소득, 소비 효용함수가 되니까, 자, 이게 이제 우리 보통 이제 경제 언론이나 또 미시경제학에서도 대충 개념만 보는 이제 그런 개념인데, 근데 근로시간 얘는 마이너스 한계 효용이죠. 근로시간은 1시간 추가할 때마다 그만큼 힘들고 땀 흘리고 일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한계 효용을 우리가 배드라고 그러죠. 마이너스 효용을 주는 재화를 우리가 배드. 그럼 이제 일해서 소득을 얻게 되면 소비하게 되는 것이니까 소비의 한계 효용, 이건 당연히 플러스가 되죠. 그리고 얘는 굿, 재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재화와 비재화의 효용 함수, 이걸 가지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소득 제약이요. 소득으로 소비하게 되죠. 여기서 이제 소비니까. 그럼 볼까요? 소득 제약은 어떻게 될까요? 시간당 임금 곱하기 근로시간이죠. 이게 지금 근로시간이게 되니까. 그러니까 효용함수, 서수적 효용함수, 근로시간과 소비의 효용함수, 얘가 배드다. 그 다음에 소득제약식은 근로시간 곱하기 시간당 임금이 요거 되니까, 자, 요게 소득제약식이 됐단 말이에요. 그럼 일단 이 문제에서, 자, 여기 보시면 첫 번째 문제에서 예산선을 수식으로 도출해봐라. 그렇다면 예산선이 소득평면의 수평이 근로시간, 소비가 되니까 우상향 직선이 되겠죠. 임금 곱하기 근로시간이 됐단 말이야. 그래서 예산선식은 이렇게 되고요. 그림 그려보면 우상향하는 직선. 그렇죠. 그 근로시간이 증가하게 되면
시간당 꼬박꼬박 10,000원이니까 기울기가 10,000원이 되는 우상향하는 예산선이 도출됐어요. 예산선식은 이걸 써주시면 되고. 근데 이제 그 다음에 골치 아픈 거라. 이 문제가 특히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게 소비의 한계 대체율이 최장할 때와 체감할 때를 나누어서 이제 분석해봐라. 자, 그럼 이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게 된 것이죠. 효용함수입니다. 그러면 수평축이 근로시간, 요 여가 소비시간 대신에, 그리고 수직축이 근로해서 벌을 수 있는 소득, 그 소득으로 소비하게 되니까 이렇게 되는데, 자, 예산선은 지금 근로시간에 대해서 소득, 소비는 우상향하는, 그렇죠? 이게 소득제약시 이렇게 도출이 된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무차별 곡선인데, 경제 언론에서 대충 맨 원자에 번록한 거예요. 두 재화의 한계 효용이 모두 플러스인 경우에, 그런 경우로 번록한 걸 대충 하고, 경제 언론에서도 둘 중에 하나가 배드일 때 일반적으로 공부한 게 있죠. 뭐냐면은 하나는 good, 하나는 bad. 요게 플러스의 한계 효용, 한계 효용. 그랬을 때 둘 중에 하나 bad가 있을 때는 무차별 곡선이 우상향하게 되죠. 왜냐하면은 마이너스 효용을 주는 소비가 증가했으니까 동일한 효용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플러스 효용을 주는 재화의 소비가 증가해야 무차별해지겠죠. 우상향하게 되는데, 보통 이제 원론에서는 여기까지야. 그렇죠? 둘 중에 하나가 배드일 때는 우상향한다. 근데 여기서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 볼 게 있어요. 만약에 수평축 재화가 배드, 마이너스 효용일 때는 무차별 곡선의 모양이 이렇게, 그렇죠? 무차별 곡선의 모양이 이런 모양을 갖게 된단 말이에요. 둘 중에 하나가 배드일 때는 이렇게 되죠. 근데 만약에 여기가 굿이고 여기가 배드가 될 경우에는 배드축으로 무차별 곡선이 이렇게 볼록하게 됩니다. 배드인 쪽으로 요게 볼록하게 돼요. 자, 그러면 그 얘기를 좀 해보자고. 무차별 곡선이 근로시간이 마이너스예요. 근로시간의 효용은 마이너스 효용. 얘는 플러스 효용이니까 이게 배드죠. 우상향하되 근로시간 축으로 볼록하게 되는, 자, 이런 이제 무차별 곡선을 갖게 된단 말이야. 그럼 여기서 우리는 이제 한계 대체율이라는 개념을 봐야 되겠죠. 자, 여기가 최초 A점이고 B점이라고 할 때, 자, 보세요. 한계 대체율은 선호도를 나타내는 지표가 되지 않습니까? 그때 보통 경우 한번 보실래요? 여기가 XY 그래 놓고 둘 다 노동 공급으로 얘기해 봅시다. 여가 소득으로 볼 때 둘 다 플러스의 효용 주니까 둘 다 굿 원자에 볼록하게 되죠. 그랬을 때, 자, 이렇게 해놓고 봐요. M, R, S, of, 요렇게. 한계 대체율이죠. 그럼 한계 대체율의 정의는 X축, A, 여가 소비가 증가할 때 소득, 소비가 줄어들겠죠. 그 비율이죠. 그리고 한계 효용이 보게 되면 소득, 소비의 한계 효용이고 이건 여가의 한계 효용. 둘 다 플러스죠. 따라서 이 경우에 우리가 일반적인 경우 소득 여가 모형에 있어서는 A에서 B, 여가 소비가 증가하고 소비는 줄여야 됐을 때 한계 대체율은 어때요? 체감하게 되죠. 기울기가 작아지게 되니까. 체감하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의미를 한번 봐야 되는데, 한계 대체율의 의미는 이건 뭐죠? 그렇죠. 여가 한 단위 소비 증가할 때 줄어드는 소비, 그랬을 때 효용이 무차별하다. 그러니까 여기에 볼 때 어떻게 되죠? 소비로 표시한
여가의 선호도가 된단 말이에요. 일반적인 노동 공급 모형에 있어서 이렇다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 여기는 보실래요? 자, 이제 여기 주목해 주세요. 그럼 여기는 한계 대체율, 여가와 소비 대신에 이제 근로시간과 소비죠. 근로시간과 소비가 돼요. 그러면 델타 E, 근로시간 증가할 때 이제 소비가 증가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대체율이란 말이에요. 동일한 효용을 유지하기 위해서 근로시간을 늘릴 때 소비가 줄어들어야 한다. 그런데 여기서 잘 보시면 이 모형에서 한계 대체율의 의미는 여가는 마이너스 효용이죠. 근로시간은 일하는 시간이 증가하게 되면 마이너스 효용이 더 커지게 돼. 동일한 효용을 유지시키려면 얘도 어떻게 될까요? 같이 증가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로시간이 증가하게 되면 얘는 마이너스 효용이니까, 그쵸? 소득이 증가해야 동일한 효용이 되겠죠? 요거예요. 그리고 보시면 마지널 유틸리티 소비, 요거 플러스의 한계 효용이죠. 마지널 유틸리티 근로시간, 이거는 마이너스 효용이에요. 그럼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만들기 위해서 마이너스 이렇게 되죠. 그러면 보십시다. 여가에 있어서의 한계 효용이 마이너스니까, 그쵸? 요게 마이너스니까 요거 우리가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근로에 따른 한계 비효용이 된단 말이에요. 그쵸? 근로시간 할 때, 1시간, 1시간 추가할 때마다, 그렇죠? 마이너스 효용, 크기가 점점 커지게 되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볼 때 여가 소비가 증가할 때 이 한계 비효용은 점점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그렇죠? 여가 소비가 증가할 때 한계 비용의 크기가 점점 커지게 된단 말이에요. 따라서 둘 중에 하나가 배드예요. 근데 수평축 재화가 배드일 때는 이게 마이너스 효용을 주는 거니까 이게 소비가 증가하면 할수록 한계 비효용이 점점 더 커지게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 증가해야 하는 소비의 크기도 점점 커져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요, 둘째 하나가 배드일 때 수평축 소비 증가하고 수직축, 이걸로 이제 이쪽이 증가해 나갈 때 한계 비효용의 크기가 점점 커지게 되므로 한계 대체율이, 그렇죠? 얘가 점점 증가하게 됩니다. 그럼 일반적인 경우를 한번 보실래요? 한계 대체율의 정의는 뭐죠? 의미는, 그렇죠? 소득, 소비로 표시한 여가의 선호도 아닙니까? 소비로 표시한 여가의 선호도야. 그러면 한계 대체율, 요거는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요거는, 그쵸? 소비로 표시한 근로시간. 얘는 마이너스 효용이니까 선호도가 아니라 이제 여가는 선호하는 것이고 얘는 기피도라고 이해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근로시간과 소비로 표시했을 때 무차별 곡선 기울기 한계 대체율은 플러스의 값을, 요거 플러스 마이너스 붙였으니까 플러스를 가진다. 기울기가 우상향하면서 근로시간이 증가할수록 기울기가 점점 어떻게 돼요? 가파르게 돼서 이게 한계 대체율, 근로시간에 대한 한계 대체율이 체증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 말은 뭐예요? 소득으로 표시한 근로시간 깊이도 점점 더 커지게 된다 이거지. 그렇죠? 자, 근데 우리 시험 문제가 또 하나 더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은 뭐냐면은 여기 보세요. 보통 수평축에 근로시간 놓고 수직 소비를 놓고 한계 대체율.
근로시간에 대한 한계 대체율 이렇게 놓고 표시가 돼야 되는데 문제에서는 소비의 한계 대체율로 표시를 했어요. 소비 한계 대체율. 자, 그럼 가보십시다. 이 한계 대체율은 지금 분모가 근로시간이 되죠. 그럼 소비 한계, 이건 근로시간에 대한 한계 대체율이에요. 근로시간의 한계 대체율인데 소비의 한계 대체율이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바뀌어져야 되죠. C와 E로 바뀌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요거는 근로시간이 증가할 때 소비, 여기는 거꾸로, 그렇죠? 소비, 소득이 증가할 때 근로시간, 그럼 이것도 한계 효용으로 놓고 보게 되면 마이너스죠. 자, 분모가 마지널 유틸리티 근로시간, 요건 마이너스죠. 요건 마이너스인 것이고 그 다음에 소비, 요것의 한계 효용은 플러스가 된단 말이에요. 마이너스 부어붙여서 이렇게 됐죠. 그러면 자, 이건 이제 하고 관계를 보자고. 원래 노동 공급 분석을 할 때 수평축의 근로시간 수직축 해놓으면 한계 대체율이 근로시간에 대한 한계 대체율이에요. 근데 문제에서는 이거를 소비에 대한 한계 대체율과 얘를 뒤집어야 되겠죠. 그러면 보세요. 근로시간으로 표시한 한계 대체율이 근로시간이 배드일 때 점점 증가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여기 A에서 B로 이동할 때 얘는 어떻게 될까? 소비로 표시한 한계 대체율은 분모 분자가 뒤집어져 있는 상태니까 체감하게 되겠죠.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끌어다 놓고 우리가 이해가 돼야 되겠어요. 그러면 자, 이런 얘기죠. 지금 우리는 근로시간과 소비의 효용 극대화, 얘가 배드다. 예산제약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무차별성 그려보게 되면 배드인 쪽으로 볼록하게 그려진다. 왜냐하면 배드, 소비량이 증가할수록 그것에서 느끼는 기피하는 정도가 점점 더 커지게 되니까 한계 대체를 체감하게 되는데 플러스 효용을 주는 소비로 놓고 보게 되면 이게 소비의 한계 대체율은 체감한단 말이에요. 됐죠? 자, 여기까지가 이 문제를 풀기 위한 이제 기본적인 세팅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걸 가지고서 효용 극대화 문제 푸는 것은 우리 교과서에 나오지 않는다. 다만 저도 이제 수업하면서 왜 이게 노동 공급을 얘기하면서 여가와 소비로 다루느냐? 그거는 근로한다는 거. 요건 마이너스 효용 주기 때문에 그러하다. 그래서 모형을 이렇게 바꿔서 분석한다 그랬는데 오리지널, 그렇죠. 근로시간하고 소득의 관계로 문제를 풀어라. 이런 문제가 됐단 말이야. 자, 그러면 이제 문제의 답을 한번 가보자고요. 이런 전제를 놓고. 자, 1번 문제 물음 1에 두 개죠. 소비 한계 대체율이 체증 체감하는 경우인데 그런데 여기서 이제 효용 함수가 배드와 소비, 소득이고 소득 제약, 소비, 소득 제약은 임금 곱하기 근로시간이다. 자, 그러면 이제 효용 극대화 보게 되면 요게 예산선 그려야 되죠. 근로시간이 증가할수록 소득이 증가하게 되니까 예산선입니다. 요게. 그래서 요게 예산 제약식이 되는 거죠.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근로시간이 배드라고 그랬죠. 배드는 한계 대체율. 근로시간의 한계 대체율은 근로시간이 증가할수록 점점 증가하게 되니까 요 배드인 근로시간 축으로 볼록하게 우상향하게 되며 그 다음에 이제 효용 증대 방향입니다.
보세요. 얘는 마이너스 효용이고 플러스 효용이니까 마이너스 효용을 주는 근로시간은 줄어들고 그리고 플러스 효용을 주는 소비는 또는 소득의 크기가 증가할수록 효용이 증가하겠죠. 그래서 무차별 지도가 우상향하면서 좌상향하는 무차별 곡선일수록 효용이 높아지게 된단 말이야. 자, 그러면 가보십시다. 여기 이제 무차별 곡선이 쭉 주어져 있겠죠. 이렇게. 세 가지 경우 한번 볼까요? 자, 요게 예산선이죠. 예산선을 교차한다, 접한다, 예산선 밖에 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불가능한 점이 되고, 그러면 주어진 소득 제약하에서 효용 극대화하니까 제 질문인데요. A, B, E 어디서 효용 극대화 선택이 이루어질까요? 그렇죠. 효용 증대 방향이 무차별 곡선이 좌상방에 위치할수록 효용이 높아지는 것이니까 A나 B 이렇게 소비하는 것보다 여기서 소비해야 되겠죠. 이게 효용 극대점이 된다. 이퀄리브리엄. 그리고 이때 근로시간 어느 만큼 정해지고 이때 소득의 크기 얼마 결정되겠죠. 그리고 지금 총 근로시간은 15시간. 요게 오리지널 배드 근로시간을 그쵸 수평축에 놓고 분석했을 때 효용 극대화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보세요. 이게 한계 대체율 EC 근로시간으로 표시한 한계 대체율인데 얘는 배드, 근로시간이 배드니까 얘는 체증한단 말이야. 그래서 무차별로 이렇게 생겼는데 그렇다면 그 역수 소비에 대한 한계 대체율로 바꾸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체감하게 되죠. 그러니까 문제에서 소비 한계 대체율이 체증 체감하는 경우에 그래프로 그 노동 공급 선택을 표시해봐라 그랬으니까 요거예요. 소비 한계 대체율이 체감한다. 그럼 얘는 한계 대체율, 근로시간의 한계 대체율은 체증하게 되겠잖아요. 그게 이 그림입니다. 이렇게 그리셔야 되고, 그래서 요거는 소비 한계 대체율이 체감하는 경우입니다. 쓰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근로시간과 소비 평면에서 소비의 한계 대체율이 체증하는 경우를 그렇죠? 또 그림으로 분석해봐라. 그러니까 예산선은 똑같죠. 수직 수평선. 체증한다는 거라. 그럼 체증한다는 것은 MRS EC 근로시간에 대한 한계 대체율이 체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근로시간이 배드니까 이래야 돼요. 그렇죠? 한계 대체율, 근로시간에 대한 한계 대체율이 체증하고 그러면 소비 한계 대체율이 체감하는데 여기서는 소비에 대한 한계 대체율이 체증하는 경우를 해라 그러니까 얘가 체감하는 경우. 그럼 이번에는 무차별 곡선이 어떻게 바뀔까요? 이번엔 소비가 배드가 된 셈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무차별 곡선의 형태가 이렇게 되어지고 이때는 얘가 배드가 되고 근로시간이 플러스 효용을 갖는 굿이 된 셈이니까 자 소비는 줄고 그렇죠? 근로시간이 증가해야 효용이 증가하지 않겠어요? 이게 효용 증대 방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무차별 곡선이 아까와 반대로 우상향하면서 C 소비축으로 볼록하고 우하향 무차별 곡선상에서 효용이 높아지게 돼요. 그럼 이것도 이제 아까하고 반대죠. 무차별 곡선이 이렇게
이 C축으로 블록하게 되고, 그럼 이렇게 놓고 보시면 이것도요, A, B, 2점인데, 그쵸? 이쪽으로 갈수록 효용이 높으니까 여기나 여기 선택하는 것보다 이 점 선택하는 것이 효용이 증대하겠죠. 이렇게 된다 이거지. 그래서 근로시간, 소비와 소득의 크기가 결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됐죠? 그러니까 원래 노동이 비이제화하게 되면 이 그림인데 반대 경우도 한번 생각해 봐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1번 문제의 답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제대로 쓴다 그러면 소득적, 그 다음에 효용함수, 그리고 근로시간은 배드다. 한계대체율이 체증한다. 소비는 소비 한계대체율은 체감한다. 써놓고 반대 경우 물었으니까 이렇게 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거에 우리 교과서에서 여기를 공부하는 일은 없으니까 여러분이 아주 그렇죠 힘들으셨을 거다 하는 말씀이었고요. 자, 그러면 계속 이제 2번과 3번 문제를 보시도록 하십시다. 1번 문제 이 하나만도 우리가 힘들어 했는데 2번 문제입니다. 2번 문제는 뭐냐면 이래요. 정부에서 근로시간을 12시간으로 제한했다. 전체 가용시간 15시간이었는데 안 돼. 12시간까지만 일하세요. 그리고 이게 핵심이죠. 그러면 소비의 한계대체율이 체감해요. 한계대체율 소비. 체감하면 어떻게 돼요? 한계대체율. 근로시간에 한계대체율 체증하게 되니까 그렇죠. 아까 봤던 정상적인 경우가 되겠죠. 15시간입니다. 그런데 이제 12시간밖에 일할 수 없습니다. 제약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예산선이, 선택 가능한 예산선이 여기서 여기까지이다가 좁혀지게 됐죠.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근로자가 12시간 이하로 일했던 근로자, 이런 근로자는 요거 근로시간 제약을 해도 아무 변함이 없죠. 난 원래부터 뭐 12시간 이하로 일했으니까 이런 분들은 대상이 안 되는데 12시간 이상 일했던 근로자들 보잔 말이야. 그럼 이분들은 여기서 효용국다 선택을 했겠죠. 무차별 곡선 최초 균형 여기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13시간 근로하고 있었던 분인데 자 이제 12시간밖에 못해. 그럼 여기 선택 불가능하게 되죠. 그럼 우상향하는 무차별 곡선 12시간 이상은 안 된다. 12시간보다 더 일하려고 했던 근로자들은 이상할 수가 없고요. 요때 그쵸 시간 제약이 정해졌을 때 여기밖에 안 되죠. 아무리 일해봐야 12시간 이상은 일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12시간 이상 일하고 싶었던 근로자들은 12시간으로 묶이게 된단 말이에요. 이 균형으로 오게 되죠.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근로시간 이 경우에는 이상 근로하고 싶었던 근로자들은 근로시간 줄고 소득도 줄었겠죠. 그리고 효용도. 이 경우에 이쪽이 효용 증대 방향이었잖아요. 그래서 여기로 오게 되니까 근로시간, 소득에 얻게 되는 효용 수준도 줄게 되는 이게 답이다 이거지. 규작에 대해 예상되는 효과 그래프. 여기서 이렇게 그림 그려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이게 두 번째 질문의 답입니다.
그 여러 가지 여기 이제 이것의 경제적 의미가 뭐냐 하는 것은 또 여러 가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우리 지금 간략하게 해설하는 시간이니까 일단 이 질문에 대한 답 이것만 이렇게 봤습니다. 자, 3번 물음이에요. 이번에는 근로시간 규제가 없고 초과 근로 8시간 이상 초과 근로하게 되면 15,000원으로 준다. 그러니까 50% 할증하는 것이죠. 우리 지금 통상임금 1.5배 법정 근로시간보다 더 일하게 되면 할증 50% 적용하는 것 똑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 근로자가 지금 현재 8시간을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에는 또 뭐냐면 소비 한계 대체율이 최증한데 그럼 요거 봐야 되겠죠. 아까 소비 한계 대체율 체감하게 되면 근로시간의 한계 대체율은 최증하는 것이죠. 얘가 배드가 돼. 근데 이번에는 MRS 소비 한계 대체율이 최증하게 되니까 이 경우에는 근로시간의 한계 대체는 체감하게 되고요. 이때는 무차별 곡선이 아까 어떻게 생겼었지? 그쵸? 이렇게 되고요. 이쪽이 효용 증대 방향이 됐었죠. 이 그림 평면 XY는 그대로 두고 분석을 했다면 이런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럼 이제 3번 질문의 답입니다. 그러면 우선 초과 근로에 대한 얘기 이거부터 해보십시다. 수평축이 근로시간이고 소비 이렇게 되어지죠. 10,000원이었어요 최초. 그런데 이 근로자는 현재 총 가용시간 15시간 중에서 8시간을 일하고 있는 근로자란 말이야. 그럼 8시간 근로자 그런데 무차별 곡선은 그쵸 이쪽으로 소비축으로 블록한 형태. 그래서 여기서 아까처럼 효용 극대화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최초. 자, 그런데 8시간 이상 근로할 때 임금을 이상 근로할 때는 1.5배 임금이다. 15,000원을 준다는 얘기죠. 그럼 예산선이 어떻게 될까요? 기울기가 요거 10,000원. 15,000원이니까 기울기가 1.5배가 되겠죠. 이게 바뀌게 되겠죠. 예. 어떻습니까? 그렇죠? 효용극단 소비점이 변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게 일종의 이제 모서리 해가 되는 거죠. 예산선이 휘어져 있을 때 등량 지도 접하는 점은 분명 여기죠. 이런 점이 이런 점은 그렇죠. 이때보다 효용이 더 작으니까 이쪽이 효용 증대 방향입니다. 따라서 8시간 일하고 있는 근로자들한테 1.5배 8시간 이상 일해도 임금을 주겠다. 더 이상 일하지 않는다. 더 이상 돈 벌려고 더 이상 일하지 않는다. 이런 근로자가 돼요. 이 근로자는 어떤 근로자라고요? 소비가 배드인 근로자야. 그러니까 임금 많이 준다고 해도 나 일 안 해. 그렇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그대로 여기서 머물러 있게 된다. 이게 1번 문제의 답이었어요. 어렵죠. 어려운 정도가 아니고 뭐 이런 거 연습 우리가 해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저도 이걸 개념만 살짝 얘기하고 왜 노동시간과 소득의 효용극대화 문제를 풀지 않느냐. 이유가 근로하는 것은 마이너스 효용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얘기하고 바로 여가 소득 모형으로 넘어가게 되죠. 그래서 이 문제는 대단히 수험생들에게는 뭐 손댈 수 없으니까 아무도 변별력이 없었겠죠. 이게 경제학과 한 대학원 정도 다니면 그런 정도 공부하셨던 분들이라면 대학원 같은 데서는 이걸 하죠. 근데 보통 학부 수준에서는 이걸 다루지 않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아까 처음 얘기했듯이
이 문제에서 정답을 쓰지 못했다 너무 낙담하지 말자. 그쵸? 어차피 나머지 2번, 3번 문제에서 우리가 등위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2번 문제입니다. 2번 문제는 또 뜻밖에도 뭐죠? 경제 원론에서 다루는 문제 이렇게 나왔어요. 요게 계층별 소득 분배 문제죠. 그러니까 자본주의 경제가 기능적 분배가 이루어진다고 했을 때 실제로 그게 균등이 아니죠. 계층별로 불균등하다. 그래서 얼마나 불균등하냐 이걸 이제 측정하기 위한 지표가 로렌스 곡선, 지니 개수, 10분위 분배율, 뭐 5분위 배열 쭉 있지 않습니까? 요건 이제 경제 원론 했을 때 여러분들이 하셨으니까 쉽게 요거 아마 답은 하셨을 것 같은데요. 자, 보세요. 여기가 인구 누적 비율이죠. 소득 누적 비율 완전 균등 분배되어 있다. 로렌스 곡선요. 대각선 그려지겠죠. 근데 보통 경우가 어떻게 돼? 그렇죠? 완전 균등. 근데 불균등 분배니까 이렇게 처져 있는 것이죠. 그래 로렌스 곡선이고, 그 다음에 지니 개수는 뭐지? 밑에 삼각형 면적으로 위에 요 면적. 완전 균등 분배라면 직선인데 불균등 분배 요만큼 면적이 생겨서요. 요렇게 측정하는 것이 지니 개수죠. 그런데 이 문제 재밌잖아요. 두 명이 존재한다. 여기 한 명, 두 명이에요. 전체 소득의 20%. 그러면 전체 소득을 100%, 20%인데 요거를 그렇죠. 요게 두 명이 20, 50이니까 이 전체 여기를 100% 10으로 두고 계산하기 쉽게 두고 이렇게 해보세요. 만약에 완전 균등 분배되어 있다면 그렇죠. 전체 소득의 반을 첫 번째 한 명이 이렇게 할 텐데 전체 소득의 20%밖에 아니래. 그럼 50이 아니라 20이니까 여기 2가 되겠죠. 그러면 로렌스 곡선이 요렇게 그려질 테고,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면적을 구해야 되죠. 면적을 구하는데 요 면적하고 그렇죠. 요 면적하고 전체 이 면적인데, 근데 요걸 보시면 말이죠. 어떻게 구할 거냐? 그냥 아이디어인데 일단 여기 볼까? 요 면적은 높이가 3이고 밑변이 1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 삼각형 면적인 셈이 되니까 3 여기 밑변 1 그러면 요 면적은 1.5가 되나요? 1.5가 이렇게 될 거고, 잠깐만요. 3 곱하기 6, 3이 되네요. 그쵸? 3이 되고, 높이, 요렇게 보시면 2 곱해서 3 아니지. 3, 1. 예. 3이 되고, 요 면적은 1.5가 되겠죠. 그 다음에 요 면적을 구해야 되는데, 그쵸? 밑에, 요 면적을 구해야 되는데, 요 면적은, 구하는 아이디어는, 그쵸? 요 삼각형 면적, 요거 구할 수 있겠잖아요? 밑변이 1이고 높이가 5. 그럼 이 전체 면적이 2.5가 될 거고, 여기서 2, 요 면적 빼면 되는데, 1, 2, 요게 1 되겠죠? 그래서 요 면적에서 삼각형 면적 구하고 1 빼고, 그래서 나누면 됩니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뭐 어렵지 않죠? 그래서 요 면적 구하시고, 이 면적 구해볼까요? 요게 5, 이 전체 면적이 2.5, 전체 면적이 2.5인데, 요 면적이 2 곱하기 1, 삼각형 1이니까 요것도 1.5가 되나요? 그래서 1.5, 1.5. 그쵸?
그러면 요 분자 면적이 3이 되고 앞에 아래 이 삼각형 면적이니까 삼각형 면적은 2 곱하기 10, 20에 10 이렇게 되네요. 여러분 혹시 제가 요 계산 혹시 실수했으면 그거 이제 수정해 주시고요. 진위계수 이렇게 되죠. 두 번째, 진위계수 한계점 두 가지. 이건 뭐 아주 유명한 얘기죠. 진위계수 문제점은 보세요. 지금 이 문제에서 이렇게 해서 진위계수가 도출됐는데 만약에 로렌츠 곡선이 교차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돼버렸다. 그러면 요 면적하고 로렌츠 곡선이 빨간 선일 때 이 면적이 서로 같아지게 됐잖아요. 그러면 진위계수가 동일해지죠? 그게 이게 말이 안 되지. 그렇게 되면 진위계수로만 했을 때 이런 그렇죠 문제점이 있다. 진위계수 값이 똑같이 나오는데 분배는 전혀 다르게 되잖아요. 이런 것이 이제 하나 제시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진위계수가 로렌츠 곡선이 교차할 때 이런 문제가 있고, 또 하나 문제는 이거는 순전히 어떻게 진위계수는 소득분배, 균등분배에 대해만 보여주는 지표가 되는 거죠. 소득분배 균등성만 평가하는데, 근데 우리는 사실은 균등을 포함한 뭐예요? 분배에 있어서는 공평성 문제가 있게 되죠. 그러니까 진위계수는 오로지 소득분배에 있어서 균등분배 여부 이것만 볼 수 있는 지표인데, 균등분배가 공평은 아니다 이거죠. 공평성 개념에서는 이러한 한계를 갖는다. 예를 들어서 뭐 과연 공정했냐, 그렇죠? 또 받을 만한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받았지, 자격이 없는 사람이 받았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요, 두 가지 지적해 주면 되겠죠. 로렌츠 곡선이 교차할 때 진위계수 문제. 두 번째는 진위계수는 오로지 균등분배 요 얘기만 요것만 측정하는 지표인데, 소득분배 실제는 공평성 문제다. 균등한 것이 공평하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그렇죠? 요 문제를 간단하게 지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문제는 우리가 경제원론 공부했던 분들이라면 누구나 다 답을 다 했을 것이다. 근데 약간의 미흡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변별력을 가질 수 있겠죠.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이게 노조와 비노조 부문 사이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 노조가 결성돼 있으면 임금이 높고 비노조 부문 임금이 싼 것인데, 이런 이제 노조 부문, 비노조 부문 사이 임금 격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노조 부문 얘기에서 노동조합에 관한 문제가 여러 가지 나왔습니다만, 요거를 묻는 문제는 처음입니다. 그리고 요즘 우리 시험을 보게 되면 우리 보라스 교수님 책, 지금 이제 개정판이 나와서 8판이죠.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이 책을 깊이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그대로 출제가 됐어요. 여기서요. 그래서 요 문제, 그리고 우리 요거를 제가 모의고사에선 다루지 못했고 연습 문제에서 문제를 다뤘었는데, 이건 뭐 일반적으로 공부하신 분들은 되게 잘 할 수 있었던 문제일 거라고 보여집니다. 노조, 비노조. 질문은 이래요. 노조 조직 부문과 노조 비조직 부문 비교해 봤을 때 임금 효과에 대한 질문입니다. 임금 효과. 근데 여기 아주 중요한 단서가 있죠. 노조 설립 이전 모든 기업의 임금 수준은 동일했다. 1번, 노조 부문과 비노조 부문 격차 요인 확대시키는 두 가지 효과. 두 번째는 위협 효과와 대기 실업 효과. 마지막에 노동조합이 조직되게 되면 비노조 부문보다, 그렇죠? 임금이 높다고. 자, 이게 유니온 그래 볼까요? 노동조합이 결성된 부문의 임금하고
비노조, 노조가 없을 때 이것이 높은데 요 차이. 그러니까 여기는 뭐 예를 들어서 10,000원이고 여기는 15,000원이다 그랬을 때 과연 요것이 진정한 노조 요 설립에 따른 임금 격차이겠는가 그걸 묻는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 브라스 교수님 책 이 부분에서 그렇죠 그대로 시험이 다루어졌는데 요거 5점이니 간단히 해보면 돼요. 자, 요거 우리가 알죠. 노조 부문 비노조 한꺼번에 볼까요? 노조가 없을 때 뭐 생산성도 동일하고 그래 임금이 똑같았단 말이야. 그런데 노조가 결성이 됐어요. 그래서 임금 올려달라고 노조 오르게 되죠. 그러면 요만큼이 어떻게 됐죠? 노조 부문에 초과 공급이 생겼어요.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됐죠? 근로자들이 임금 올라서 일자리 잃은 근로자들이 요 초과 공급, 요 크기만큼 그쵸? 이쪽으로 몰려오겠죠. 노동 공급이 증가한 노동 이동이에요. 그러면 노조가 결성된 부문에 임금은 오르게 되고 이쪽으로 오게 이게 축출 효과죠. 여기서 이제 물러난 근로자들이 이쪽으로 오게 되니까 임금이 내리게 되죠. 이렇게 최초에 똑같았었는데 축출 효과인데 임금 격차 확대시키는 요인 두 가지는 그렇죠. 위협 효과와 파급 효과다. 노동조합이 결성됨으로 인해서 파급 효과죠. 그래서 이쪽 오르고 내리게 된다. 그런데 위협 효과를 고려해 봐야 되겠죠. 자, 위협 효과는 뭐지? Y 부문의 사용자들이 생각할 때, 자, 이게 X제, 여기 노조 부문이라고 할 때요. 여기서 노동조합이 생기고 임금이 막 오르고 근로자들이 넘쳐 들어오고 내리고 하게 되면 사용자들이 어떤 생각할까요? 야, 우리 부문에서도 노조가 설립될 것 같다. 그렇죠? 위협을 느끼겠죠. 그래서 가능하면 노동조합이 결성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보세요. 그냥 내리는 걸 놔두고 즐길 수 없죠. 임금을 높이 준단 말이에요. 이게 위협 효과다. 그런데 보세요. 노조 결성에 따라서 임금이 올랐어. 이렇게 되고 우리 회사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을 만들 것 같으니까 위협적이다. 그래서 기업 스스로가 임금을 올려주게 되죠. 이게 위협 효과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됐죠? 여기서 초과 공급된 근로자들이 여기까지 오지 않죠. 요만큼이 이 부문, 비노조 부문, 노동조합이 결성되지 않았는데도 요만큼의 초과 공급이 생겼고 시장 전체로는 어떻게 돼? 이 부분에서 여기로 오고 싶은 근로자, 요게 요 수평거리가 되겠잖아요. 요게 축출 효과. 노조에서 넘어온 근로자들 이만큼 그다음 위협 효과에 의해서 임금을 다소 균형 임금보다 올려줄 때 발생을 한 초과 임금.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노동시장 전체의 초과 공급, 즉 실업이 높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1번 질문은 요거 써주면 되겠죠. 파급 효과와 위협 효과다. 2번 질문입니다. 노조 비노조 부문 간의 임금 격차, 위협 효과와 대기 실업 효과. 자, 보세요. 이게 위협 효과야. 자, 요거를 써주시고 그러면 두 번째 질문에 대기 실업 효과. 자, 지금 보세요. 파급 효과나 위협 효과는 어때요? 두 노동시장의 노동 이동이 아주 자유로울 때, 이럴 때 이제 얘기인데, 근데 실제로 이게 가능해요. 현실적으로. 예를 들어서 두 시장이 분단 노동시장이다. 즉 여기서 축출된 근로자들이 여기 와서 취업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이 그림으로 볼게요. 이 근로자들이 이리로 넘어올 수가 없죠. 그냥 여기 머물러 있게 되죠. 요때 분단 노동시장의 경우에는 이쪽으로 넘어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 사용자가 위협을 느끼고 임금 더 주고 그럴 일 없죠. 그냥 어떻게 돼? 이만큼이 대기하는 상태로 머물러 있게 되죠. 그렇죠? 이게 대기 실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잘 정리해서 답변해 주시면 될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질문은 5점 배점인데요. 자, 그럼 보시죠. 요걸로 그냥 볼까요? 만약에 노조가 결성됐고 비노조, 파급효과에 의해서 이렇게 됐다. 근데 우리 브라스 교수님 책을 보게 되면 요게 실증 분석해 보니까 한 15% 정도가 비노조에 비해서 임금 수준이 높더라. 이걸 과연 노동조합에 의한 임금 격차로 볼 수 있겠냐.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여기 보세요. 15% 정도 더 주고 있다. 사용자 입장에서. 그런데 다른 부문에 비해서 임금을 높게 되니까 어떻게 될까요? 이 회사로 지원하는 근로자들은 생산성이 높은 근로자, 생산성 높은 근로자들이 이쪽으로 지원해서 들어오게 되고, 그럼 이 부문에 비해서 생산성 높은 근로자하고 일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15% 임금 격차는 요걸 고려하게 되면은 너무 노조에 의한 임금 격차를 과도하게 보는 것이다. 예, 그런 얘기를 써주시면 되겠죠. 예, 그래서요. 3번 문제도 뭐 간단하게 답을 할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그래서 올해 굉장히 고생하셨고요. 1번 문제 보시고 굉장히 지금 그쵸 당황하시고 또 시험 끝나도 영 불안하시고 하실 텐데 제 생각에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2번하고 3번 문제에 대해서 3번 문제 어느 정도 답을 했나 여기다만 관심을 가지고 좀 마음 편안히 하면서 기다려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러분 답안 받았는데 1번 문제 아무도 답한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채점할 겁니까? 이거 참 아쉬운 점이었습니다, 올해. 예, 올해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하여튼 2번, 3번 잘 쓰신 분들은 크게 염려하지 마시고 결과를 한번 기다리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올해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다 좋은 결과 합격 통지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